자, 287페이지 문제 15번 문제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번 문제에다 별표 2개 좀 쳐주시고요.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LTV하고 DTI에 대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요 15번 문제에 별표 2개를 친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합니다. 이 방식은 신 DTI 방식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치는 10억 원이며 에다 밑줄. 자, 먼저 LTV에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자, 대출 가능액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주택 가능 가치는 10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부 비율이 70%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70%라는 얘기는 주택 담보에 대해서 내가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7억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지금 어디 하는지 아세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금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당해 주택의 가치가, 자, 먼저 첫 번째 보니까 기존의 대출액이, 잠시만요. 지금 제가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책이 지금 자꾸 넘어가가지고 죄송해요. 15번 문제죠, 지금? 저 엉뚱한 거 봤어요. 책이 지금 바람 때문에 계속 넘어가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15번 문제예요. 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기존의 대출액이 3천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미 대출을 받아 먹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당해 주택 가치가 자 3만 하고 만원 단위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단위를 만원서부터 끝에서부터 읽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십, 백천,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니까 자, 지금 담보는 얼마짜리 담보란 얘기입니까? 3억이라는 담보 맞죠? 자, 3억이고요. 대부 비율이 60%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3, 6, 18 하니까 1.8억 나오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이라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DTI에 해당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입자의 연소득은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DTI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 40%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5천만 원에 40%니까 5, 4, 20 하니까 얼마? 2천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DTI 소득을 계산할 때 뭐를 해주느냐 하면 보통 저당 상수로 나눠줬어요. 다시 무슨 상수? 저당 상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당 상수는 끝자락에 보니까 0.1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1.8억과 2억 중에서 제가 대출 가능액을 계산할 때는 무슨 금액을 계산한다고 그랬다? 적은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1.8억이 대출 가능한 금액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대출 금액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있었다. 그래서 기존의 대출 금액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죠.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종전에 풀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네모 박스 좀 하나 칠게요. 그 박스 안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기타 부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거기다 네모 박스 좀 쳐놓고 별표 2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채의 이자 합계가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좀 들어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방식인데 이거를 제가 이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 LTV하고 DTI 계산 방식을 제가 이거 문제 풀고 또 쭉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부동산에 대한 소득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순수하게 이 소득에서 기타 부채가 있으면 기타 부채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가계 그 생활자금이라든지 카드 이런 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출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을 뭐해서 차감해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의 노트에는 얘가 합산한 것을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 합산한 것을 토대로 계산한다는 뜻이지 계산할 때는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타 부채에 대한 금액을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차감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차감을 해주니까 여기 2억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1억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다시 기타 부채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외의 부채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계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소득에 대한 금액에서 기타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계산을 안 뺐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신 DTI 방식에서는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대출 우리가 기타 부채, 가계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를 대출했다거나 카드 이런 부채들을 다 빼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금액에서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만큼을 뭐 해주라? 차감을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1억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자 1억 0.1로 하니까 1억이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1.8억과 1억 중에서 무엇을 금액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적은 금액을 기준하니까 지금 얼마로 대출이 되는 거죠? 1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1억을 대출한다라고 하면 틀려. 왜? 아까 처음에 읽을 때 무슨 대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존 대출이 3천만 원이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다? 7천만 원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 제가 그러면 이 문제에 자 정답은 7천만 원인데요. 똑같은 문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TV 제가 지금 부동산은 5억짜리를 갖고 있고요. 대부 비율은 자 60%입니다. 그러면 6, 5, 30 하니까 얼마예요? 3억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가능한 금액 맞습니까? 자, 그러면 차입자의 수영이에 대한 소득이 얼마냐 하면요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율은요 60%를 해주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6, 5, 30 하니까 얼마 나와요? 3천만 원 나오는 거 맞죠? 3천만 원. 그러면 예전에는 신 DTI 방식이 아니고 예전 기존에서는 3천만 원에다가 무슨 상수만 나눠주면 됐어요? 저당 상수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저당 상수는 0.1이다 그냥 할게요. 그런데 신 DTI 방식에서는 기타 부채가 있으면 이 기타 부채만큼을 뭐 해서 계산하라? 차감해서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기타 부채가 1,000만 원이 있었다. 생활비로 내가 대출을 한 것이 1,000만 원이 있었다면 그것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가 2천만 원 나오는 거 맞죠? 2천만 원을 0.1로 나오면 얼마 나와? 2억. 그러면 3억하고 2억 중에서 무슨 금액? 2억을 기준하겠죠? 여기에 과거에 기존 대출액이 있으면 뭐 해서 계산해라? 차감해서 계산하라는 얘기 맞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우리가 LTV 방식의 신 DTI 방식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수용이에 대한 연봉을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수용에 대한 연봉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LTV DTI 방식의 두 번째 방식이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뭐 누구의 연봉이 얼마였고 기타 부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요 문제는 LTV가 똑같이 5억이에요. 자,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 얼마 나온다? 3억.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DTI예요. DTI를 구할 때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 아까는 연소득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봉의 얘기를 꺼냈잖아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유형의 문제에서는 DTI를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자, 순영업소득은 1억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주냐 하면 저당 상수는 0.1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주냐면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부채 감당률은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얘는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고요. 얘는 사업자한테 해주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이 대출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자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 사업을 하면서 이게 후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새롭게 나왔죠. 그럼 이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대출을 할 때 있어서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면 얘가 과연 차입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부채 감당률이야.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나요? 부채 감당률이 몇 이상이 돼야 된다? 1 이상이 됐을 때 대출 승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부동산이 10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뭐라 하냐면 담보는 좋아요. 근데 우리 차입자 선생님은 소득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백수인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왜 안 해줬어요?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이 1 이하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승인 자체가 안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입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몇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1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주는 거고, 아까 전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는 개인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이 돼요.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저당상수 곱하기 뭐라고 했나? 부채 감당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전에 다 했어. 알겠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야? 1억.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0.1 곱하기 뭐라고 했나?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0.1 곱하기 1 하니까 0.1 나오죠? 그러면 1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10억. 이렇게 나오겠죠? 1억을 0.1 나오면 10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3억과 10억 중에서 무슨 금액을 책정하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니까 3억에 대놓고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 순영업소득에서는 기타 부채에 관련된 내용을 안 해. 왜? 회사에서 지네들이 가게, 생활비 대출받고 이러지 않잖아. 맞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야? 개인이 자꾸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니까 대출을 줄이겠다 해서 기타 부채를 갖다가 차감을 한다는 개념이니까 시험 문제에서 3천만 원에서 기타 부채가 있으면 이 금액에서 뭐 하고 계산을 하고요? 차감하고서 계산을 한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사업자한테 해줄 때 순영업소에 대해 해준다. 만약에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 차감을 해서 추가로 가능한 금액 나올 수 있겠죠? 자, 머릿속에 담아요. LTV하고 DTI의 계산 문제는 분명히 시험 문제가 나오는 계산 문제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개인한테 해주는 거, 하나는 누구한테 해주는 거? 사업자한테 해주는 방식이 있다. 알겠어요? 부채 감당률이 있다 그러면 저당상수에다 뭐를 곱해주면 된다? 부채 감당률. 알겠어요, 이거?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나눠준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7천만 원 나온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서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니까 자산 가치와 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가능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를 한번 봐요. 박스 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순영업소득이라고 나왔지? 그 다음에 저당상수와 부채 감당률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개인한테 해주는 거야? 아니면 사업자한테 해주는 거야? 사업자한테 해주는 거야. 맞아요, 이거? 그러면 같이 한번 저랑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LTV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짜리라고 그래서 10억. 그쵸? 그 다음에 대출 비율은 몇 퍼센트라고 했다? LTV 비율이 60%. 맞죠? 그럼 얼마 나와? 6억.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TI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 뭐라고 나왔다? 순 영업 소득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사업자한테 대출해 주는 거 맞죠? 그러면 사업자한테 대출해 주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다? 1.2억. 그쵸?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인데요. 나눌 때 아까 제가 저당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해주라고 했었죠. 그러면 저당상수가 얼마 나왔는데 0.1.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1.2. 맞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0.1 하고 1.2 계산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0.1 곱하기 1.2 한번 계산기 꺼내놓고 계산해 봅니다. 얼마 나오는지 0. 아마 1, 2 나오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세요. 빨리. 이거 눈으로 보면 안 돼. 알겠어요? 자, 0.1 곱하기 1.2예요. 그러면 0.12 나오죠? 그럼 다시 1.2억이라는 얘기는 1억 2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1억 2천을 0.16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나올지 또 나눠봅니다. 얼마 나와요? 계산 읽을 수 있어야 돼. 10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읽지 못하면 이거 진짜 이거 개망신이야. 이 부동산 하면서 이거 숫자도 못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이 물건 안 줘. 알겠죠? 내가 소비자라도 여러분들한테 못 맡겨. 숫자도 못 읽는 사람한테 내 물건, 내 돈 10억짜리 물건을 어떻게 하고서 내가 미쳤어? 수수료만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왜 줘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건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빨리 이거 숫자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봐야 돼. 6억하고 10억 중에서 무슨 금액을 책정하여? 적은 금액을 책정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기존에 대출 금액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기존의 대출 금액이 얼마가 있었어? 2억. 그러면 여기 작은 금액이 6억에서 2억 빼서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가 된다? 4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고요. 18번 문제도 계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지우기 전에 머릿속에 담을게요. 아까 개인이 대출 받는 거와 사업자의 대출 받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자, 우리가 개인일 때는 그냥 저당상수만 나눠줬으면 돼요. 근데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나오면 아, 사업자한테 해주는 거구나. 그럴 때는 저당상수하고 뭐를 곱해주라? 부채 감당률을 곱해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구입할 주택가치는 10억 원이며 에다 몇 줄? 자,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 비율이 70%라면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얼마인가에다가 몇 줄? 매월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원리금이라고 했어요. 박스 안에 보니까 이율이 12%고요. 상환기간이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저당상수를 잠깐만 봅니다. 저당상수는 원리금을 계산할 때 편하게 개수로 바꿔놓은 것을 저당상수예요. 그래서 10년을 계산해 보니까 120개월이 나오잖아요. 거기 120월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그것을 변형시켰더니 계산하기 쉽게 0.014347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이 저당상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리금을 계산하기 편하게 이율과 상환기간을 토대로 해서 바꿔놓은 수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리금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원리금 방식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원리금을 구하고요. 두 번째는 뭘 구한다? 이자. 세 번째는 뭘 구한다? 원금. 그래서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원금이 나오는 계산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공부 좀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까도 제가 욱해가지고 화를 냈지만 이 문제집은 미리 안 풀어오셔도 돼. 알겠어요? 하지만 강의 노트는 좀 미리 예습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 방식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원리금 방식에서 제일 먼저 원리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아까 부동산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0억이라고 했죠. 거기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 70%. 그러면 7억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해냐면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저당상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0.014347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원리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뭐에 관련된 거예요? LTV에 관련된 거죠? 거기에다가 뭐만 곱한 거예요? 저당 상수만 곱한 게 원리금이 나오는 거, 그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곱하니까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42,900원에서 나오게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20번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예요. 매년 원금 균등 상환에다가 밑줄. 매년 원금 균등 상환에다 밑줄 그으셨어요? 자, 하는 경우 3년 말 원금과 이자 불이익의 합계에다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3년 말의 원금과 이자 불이익의 합계가 각각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원리금 방식은 원리금에서 이자를 뺀 게 원금이 나온 거지만 원금 방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원금 방식은 제일 먼저 뭐를 구한다? 원금을 구하고 두 번째는 뭘 구해요? 이자.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리금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원금은 저당 대부액이, 자,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가 봤더니 1억 나와 있죠. 그럼 원금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저당 대부액에서 무슨 기간을 나눠주냐면 상환기간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상환기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1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억을 10년 안에 갚는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럼 나눠주게 되면 1년마다 얼마를 갚는다는 거예요? 1천만 원의 상환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게 바로 원금이에요, 원금. 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1억에서요. 자, 1억에서 우리가 원금을 갚은 거, 뺀 것을 토대로 해서 이자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자율이 몇 %라고 나왔냐 봤더니 6% 나온 거 맞죠? 그러면 이때에, 자, 이때 우리 전에 연습 많이 했었는데, 자, 지금 몇 년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3년 말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1년과 2년은 원금을 갚았어? 안 갚았어? 갚았죠? 즉 여기에서 빼주는 것은 원금 상환분을 빼주란 얘기입니다. 저당 대부액에서, 다시 무슨 액에서? 저당 대부액에서 원금 상환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말이라고 그랬다? 3년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년 차는 이미 갚은 거예요? 2년 차는 이미 갚고 3년 차를 갚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 1년 차에 얼마? 1,000만 원. 2년 차에 1,000만 원 하니까 총 얼마 갚았어? 2천만 원은 갚은 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원금 상하는 거 뺀 미상한 원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8천만 원 곱하기 6%니까 6,8이 48 하니까 얼마? 480만 원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원리금은 얼마가 나오게 그랬으니까 얼마 나온다? 시작. 1,480만 원이 원리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이게 우리 28회 형태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시험에서 여기에서 8년 말이라고 했다면, 자, 8년 말이라고 했다면 원리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 시간 30초. 지금 몇 년 말이라고 그랬죠? 8년 말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8년 말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죠? 자, 여기가 지금 8년 말이니까 몇 년 차까지는 갚았다는 거예요? 7년은 이미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원금이 1,000만 원일 때 7년짜리 갚았으니까 얼마를 갚았다는 거예요? 7천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3천만 원에 6% 하라는 얘기죠. 그럼 3, 6, 18 하니까 얼마? 180만 원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럼 원리금은 얼마? 그러면 시작. 1180만 원이 원리금이 되는 거겠죠. 이해갔나요? 요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1번에 영모기지론 주택연금에다 밑줄. 아까 우리 투자론에서 잠깐 보고 넘어왔었던 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주택연금은 무슨 기금계수로 한다? 감채 기금계수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기 처분할 때 주택을 갖다가 처분해서 갚아야 될 때는 우리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292페이지. 자, 1번 문제 나온 거 있지요. 자, 1번 문제. 자, 별표 2개 좀 쳐주시고요. 자, 요거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이 지금서부터 이 문제를 이해를 하시려면 전반적인 그림의 흐름이 좀 잡혀줘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게 되면 다 까면 뭐 읽어주고 답 보고 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 여기 잠깐 봐요. 자, 수영이가 있어요. 자, 수영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금융기관, 자, KB은행이 있다. 자, 설명 간단하게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끄집어낼게요. 알겠죠? 수영이가 은행에 갑니다. 야, 나 대출 좀 해줘라고 하는데 은행이 그냥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영이는 자기의 집문서를 가져가게 되는데 집문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해요. 다시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집문서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알겠죠? 그러면 저당 채권을 가지고 가서 은행아 나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대출 심사를 하고, 대출 심사할 때 지금 방금 계산한 거 LTV나 DTI를 따져서 심의를 합니다. 심사를. 그래 해줄게 하고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저당 대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영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돈을 빌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차입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수영이는 집문서를 맡기고서, 알겠습니까? 돈을 대출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수영이를 뭐라고 한다? 저당 설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뭐라 한다고요? 저당 설정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은 수영이의 집문서를 뭐 했어? 근저당을 설정하죠? 하면서 저당권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대출을 일으켜 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국민은행에서는 수영이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뭐 해주는 사람이 많아? 대부해주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수영이는 국민은행에다가 저당 채권을 넘긴 거죠? 소유권을 넘어갔다. OX? X야. 소유권이 안 넘어간 거야. 알겠죠? 저당 채권만 넘겨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국민은행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아먹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수용이 같은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국민은행의 돈은 어떻게 될까? 점점 뭐 할까? 늘까 줄까? 줄지. 왜? 있는 돈 다 대출해 줬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늘어나고 있죠? 대신에 채권만 잔뜩 갖고 있겠죠, 그죠? 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돈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을 못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자, 여기에 유동화 전문기구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유동화라는 얘기는 현금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유동화 전문기구가 누가 있냐면요, 크게 우리가 HF라고 하는 한국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시작.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자 SPC라고 하는 유동화 전문 기구가 SPC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민간인이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정부하고 같이 낀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 신뢰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고 봤을 때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안전하죠. 얘가 국민은행에 갑니다. 야 국민은행아 너 보니까 채권은 되게 많고 돈이 없네. 너 그럼 은행 못하겠다 야. 그랬더니 안 그래도 고민이야 그랬는데 얘가 뭐라냐면 그래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무엇을 채권을 알겠습니까? 무슨 채권이야? 시작. 주택저당 채권이야. 알겠어요? 이 용어 끝까지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주택저당 채권을 내가 현금화 만들어 줄게. 다시 뭐 만들어 준다고요? 현금화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오 나야 땡큐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누구한테 넘기고 유동화 전문기구에다가 넘겼어요. 넘기면서 자 얘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게 500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500억만큼에 대해서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게 돼서 누구한테 판매를 하게 된다? 투자자한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배당을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사채를 산 사람한테는 뭘 주기로 했다? 이자를 주기로 하고서 발행을 하는데 자 투자자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주식 투자 들어봤죠? 주식회사는 망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이 유동화 전문기구가 발행하는 주식과 사채는 이익 처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보통 회사의 주식회사는요 100이라는 게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0%만 배당을 하고 나머지 90%는 사내에 유보시켜요. 회사에 보관시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10%를 배당해 주니까 배당금이 적잖아. 한데 이 유동화 전문기구는 아니야. 어떻게? 100이라는 이익이 생기면 알겠습니까? 자, 90%를 뭐로 해준다? 배당을 해. 그러니까 배당금이 많아 적어? 많아. 그 다음에 또 안전해 불안전해? 안전해.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죠?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작년도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 금리가 요즘에 1.8, 1.5 뭐 이러잖아요. 작년에 여기에서 수익률이 7.5% 이상 나왔어요. 1년 투자한 사람들. 자, 아무튼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현금을 투자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 잠깐만 볼게요. 투자자들이 자, 이런 채권 500억을 한 방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주식은요, 한 주당 100원서부터 해서 상한가가 없어요. 사채는 보통이 10,000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위험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유동화 전문기구는 현금을 받아서 누구한테 다시 주고 국민은행한테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또 계속 대출 행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지문으로 일단은 알려면 이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져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봐요. 수영이하고의 국민은행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자,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1차 저당 시장이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서부터 투자자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거 흐름을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여기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 이해도 안 가고. 자, 다시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1차 저당 시장. 그러면 물어볼게요. 수영이가 처음으로 은행에다가 저당 채권 가지고 갔지?
그러니까 채권이 뭐 했어? 처음으로 생겼잖아, 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발생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해. 다시 채권이 뭐 했다고? 발생시장이라고 해. 그러면 이 채권을 국민은행이 유동화 전문기구에 맡기면서 현금화 시켰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동화 시장이라고 해. 그럼 유동화 시장은 몇 차? 2차야. 알겠어요? 1차는 아니야. 누가 현금으로 바꿔줬어? 그러면 누가 해준 거야? 얘가 해준 거죠? 그럼 만약에 유동화가 1차다 그러면 틀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2차를 우리는 유동화 시장이다. 무엇을 유동화시켰어? 시작. 무엇을 유동화시켰어? 아까 얘기했잖아. 뭐를? 시작. 채권을 유동화시킨 거야. 알겠어요? 무슨 채권이야? 주택저당 채권이야. 그 내용이 입에서 돌아야 돼. 그러면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다시 은행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지금 수영이한테 주택자금을 뭐 해줬어? 대출해줬죠? 그래서 이것을 대출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시장에서는 뭘 하냐면 주택자금을 뭐 한 거야? 국민은행에다가 공급해줬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해. 여기서부터 용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도 이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도 머릿속에 없고 문제를 풀면 저하고 지금부터 문제 풀면 문제 보고 답 보고 불러주는 것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정확히 있으면 문제가 술술술 풀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돼. 다시 한번요. 그러면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이 나와 있는데 1차 저당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용이한테 뭐를 해주는 거야? 자금을 뭐 해주는 거야?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시작.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국민은행에다가 갖다 줬잖아. 그래서 주택자금에 대해서 뭐 하는 시장이야? 공급하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2차 저당시장이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자, 국민은행은 수영이한테 지금 돈 밀려줬잖아. 맞아? 그러면 이때 자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입이자율이라고 하거나 이것을 우리는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말을 써. 한번 들어봤죠? 저당 수익률. 어디에서 들었냐면 지렛대 효과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종합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중에서 종합 수익률이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 저당 수익률이 크면 부의 지렛대 효과. 지금 아직도 우리 선생님들이 용어 개념이 안 쓰니까 풀 때마다 늘 새롭게 느껴지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차입이자율이나 저당 수익률은 같은 말이에요. 은행에서 빌린 이자율이에요. 알겠죠? 그럼 은행에서 몇 %로 빌려주냐? 수용이한테. 야, 5%에 내가 대출해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은 몇 프로 수익을 얻는 거야? 몇 프로? 5%. 아니야? 맞잖아. 5% 받는 거잖아. 단순하게 생각하라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줬잖아. 공짜로 빌려주는 거야? 아니야. 이자 받잖아. 몇 프로? 시작. 5%. 그럼 차입이자율, 저당 수익률을 하는 거야. 이것을 왜 수익률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누가 먹는 수익이기 때문에. 시작. 금융기관이 먹기 때문에 저당 수익률이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붙었어. 그랬더니 자 얘네가 지금 뭐 만들어줬어? 채권을. 그럼 얘네들이 공짜로 해줄까? 아닐 거야. 야, 은행아 너 5% 받았니? 그럼 나한테 3% 내놔. 그러면 은행은 순수하게 먹는 건 몇 프로야? 그리고 얘한테 3% 넘겨줬지? 자, 근데 얘네는 무슨 기관이라고 그랬지?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관이냐, 정부기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익을 그렇게 창출하지 않아. 3% 받은 거에서 투자자한테 몇 프로 주냐면 2% 줘. 그러면 실제로 먹는 것은 몇 프로야? 1%밖에 안 해. 그래서 보통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는 보증서 발행하는 게 1%짜리가 많아.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몇 프로, 순수하게 몇 프로 먹는 거야? 1%. 얘는 2%. 얘는
2%. 투자자들한테 많이 줘야지만 투자를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저당 수익률이 가장 큰 것은 무슨 기간이 크다? 차입자와 누가 크다? 누가 크다? 금융기관이 제일 커요. 알겠습니까? 요것도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유동화 전문기구가 투자자들한테 무엇을 발행한다고 그랬지? 주식과 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지. 그럼 주식에 대한 거와 사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본 심화 과정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주식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사채는 없다 했잖아.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발행하는 게 뭐냐면 MBS야. 알겠어요? 이때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MBS야. 그 MBS를 발행을 해. 누구한테 발행했어? 투자자들한테 발행하는 거지. 그래서 이 MBS에 대한 분류가 몇 가지가 되느냐? 4가지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MPTS, MBB, 그 다음에 MPTB, 그 다음에 CMO. 이 4가지 종류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좀 알아듣겠어요? 이거 옛날에 배웠던 거 이제 소록소록 기억이 나야 돼. 이게 바탕이 없는데 무슨 문제를 풀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야. 눈 뜨고 잔다니까요. 그럼 내가 오늘 왜 왔나 이런 생각 하잖아. 학원에 길을 쓰고 왔는데 못 알아듣고 문제 풀면 왜 왔나 이런 생각하면 다음에 안 나온다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리 예습을 안 해오면 안 돼. 문제는 풀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습은 해갖고 와야지.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제가 이 얘네들은 전부 다 뭐의 종류라고 그래서 시작. MBS지? MBS 안에는 뭐가 있어? 시작. 주식과 사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3라고 그랬죠? T는 뭐라 했어? 투자자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전부 다 투 방식이야. 그래서 수익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누가 다 책임을 져? 시작. 투자자들이 다 책임을 진다 했었어요. 그래서 지문상에서 MPTS는 자, 주택저당 이체증권으로서 자, 발행을 투자자하고 위험과 수익은 투자자하고 그 뭐 원금 손실의 위험도 투자자가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맞는 질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S2라고 하는 건 3, 2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발. 그래서 발발발 했었죠? 그럼 얘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 시작. 발발발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PTS하고 MBB를 더한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MPTB다. 이 CMO도요. 얘네 둘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MPTB는 뭐냐면 발, 투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얘는 발, 투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MPTB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오지선다이니까 나오잖아. 근데 얘는 거의 맞는 지문으로 나와.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장난쳤다고 그랬어? MBB야. 요번에는 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봐. 알겠어요? 그러면 자, 얘는 뭐라고 했어요? 시작. 발, 투야. 알겠죠? 그러면 CMO가 최근에 대해서 종종 많이 나왔었는데 CMO는 뭐냐 하면 만기일변, 만기일에 따라 이자율이 다양한 상품을 구성을 한 거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기일이라는 얘기는 내가 적금을 들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만기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많이 저축을 오랫동안 하면 이자율도 높잖아. 맞죠? 즉 만기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이자율이 다양한 상품을 구성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CMO라고 해.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상품의 메뉴를 제가 트렌치라고 했었죠? 트렌치가 뭐라고 그랬어? 메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기일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CMO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CMO에 대해서는 꼭 이런 말이 나와. 만기일에 따라서 이자율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런 얘기 나오면 뭐야 이거?
투자자야. 하나 더 있다면 이 CMO는 만기를 따라서 이자율이 당연히 다른 상품인데 이게 뭐냐면 주식의 성질도 있고 사채 성질도 많이 있지만 주식에 있는 상품이 많아. 펀딩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위험은 누가 지냐면 투자자가 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어떤 거?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 아까 제가 원금 손실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에 대한 것이 원금 손실이라고 했었던 거 맞죠? 아마 우리 선생님이 나중에 종잣돈이 있어서 투자 신탁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맡기려고 해요? CMO에 맡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뭐냐면 원금이 까이는 게 있고 원금이 안 까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원금 안 까이는 건 이자율이 낮아. 원금이 까이는 건 뭐다? 이자율이 높아. 한 번쯤 들어보실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CMO야. 됐어요? 그러면 이게 딱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앉아있으면 문제가 풀리겠냐고. 지금 이거 하는데 설명하는데 지금 몇 분이냐면 20분 걸렸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게 되면 끝까지 못 풀고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니까 계속. 자, 그러게 되면 292페이지 잠깐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292페이지 보게 되면 1번 문제에서부터 볼게요. 저당 채권이 발생하는 거기다 발생에다가 동글뱅이, 발생하는 시장에다가 발생에다 동글뱅이 했어요. 그 다음에 증권 발행을 통해 저당 채권이 유동화에다가 또 동글뱅이. 질문, 발생은 몇 차? 1차. 유동화는 2차. 이게 나오잖아,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맞지? 그러면 물어볼게. 자, 지문을 봐봐. 저당 채권이 발생이라고 써있는 데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고 옆에는 저당 채권이 유동화된다라고 해놨지? 그럼 질문. 아까 내가 발생하는 건 1차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차 시장은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야? 공급해 주는 거야? 대출해 준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유동화되는 데는 뭐 하는 시장이랬어? 공급해 준다고 그랬지? 이런 말들을 물어본다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외워서 될 게 아니라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림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외울 거야. 이런 거는 휘발성이야. 읽어봐야 그냥 휘발력으로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1번 문제 제가 별표 2개 치라고 그랬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얘가 기본이 상태에서 문제가 다 나와 이제. 그 옆 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저당의 유동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1번서부터 볼게요. 1차 저당 시장에다가 밑줄.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거기다가 밑줄. 수요자들에다가 밑줄. 수요자들과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다가 밑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제가 지금 그림으로 설명한 거에서 누구일까? 수영이야, 수영이. 알겠어요? 차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자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 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국민은행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며 밑줄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왔지? 그러면 질문할게요. 지금 차입자와 금융기관에 있는 것은 몇 차? 1차. 맞지? 그러면 1차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발생하는 시장이라 했고 이것을 무슨 시장이라 했다? 시작.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그랬잖아. 맞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다. 맞지? 지금 하나의 지문에서 읽어봤는데 이게 그림이 없으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 그냥 외운다니까. 그럼 외워서 오래 가느냐? 천재간이 이상은 30분이면 까먹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제가 그 단원을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3주에 다 후라당 해놓고 다 까먹고 온 상태에서 앉아있으니 제가 답답하고 욱해가 올라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도 봐요.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거기다가 밑줄 주택자금 대출 시장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에다가 또 밑줄. 자, 질문. 1차는 뭐라고 그랬죠? 대출. 2차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 그 다음에 신용보증 시장 및 기타의 간접 투자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대출시장, 공급시장, 보증기금 이런 식으로 맞는 얘기.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저당담보채권의 유동화에다가 동글뱅이. 자, 질문들 합니다. 유동화는 몇 차에서 이루어진다고요? 2차. 그런데 지금 얘 뭐라고 그랬어? 2차 저당시장이 아닌 뭐라고 그랬어? 1차 저당시장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지? 틀린 지문이니까 답을 탁 찍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게 몇 번이야? 3번이야. 4번 볼까? 저당의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자, 유동화를 시켜서 금융기관에 돈을 주고 활성화 계속 대출을 하고 있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5번 민간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저금리를 적용하게 되고 차입자의 소득이라든지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대출 받으러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등 이자가 적용이 되겠죠. 페이지 294페이지 4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4번에 보니까 저당 유동화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에 보면 저당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을 얘기합니다. 자, 국민은행은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 즉 아까 지금 다 대출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잖아요. 그 재원을 잘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저당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유동화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는 얘기. 2번을 보겠습니다. 저당 2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는가 볼게요.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저당 시장에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거기다 밑줄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지금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몇 %였죠? 아까 제가 2% 준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저당 대출 이자율 또는 저당 수익률에다가 밑줄. 자, 아까 제가 저당 수익률 얘기했었죠? 차입 이자율 했었습니까? 자, 거기 보니까 자, 이 작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작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 틀린 거죠? 얘가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지금 투자자하고 국민은행의 그 저당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커야 되는 거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얘가 커야지만 나눠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지문 때문에 제가 이자율을 설명한 거야. 그런데 이런 지문을 맹목 없이 풀려고 그러면 학생이 거의 10이면 10, 100이면 100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외우면 틀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나머지 문제 볼게요. 3번 저당 대출의 유동화는 부동산 금융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금융시장은 물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한다. 뭐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틀리지 않아. 모든 지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이 몇 차 시장이라고 했어? 1차, 2차, 몇 차? 2차. 맞죠? 그래서 4번 맞고 5번 저당의 유동화는 저당 채권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밑줄 고정화된 자산을 현금화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봐요. 채권을 뭘로 만들었어요? 현금화 시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현금화 시킨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고정자산을 유동화시켰다, 현금화시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의 지문을 잠깐 제가 설명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유동화에 대해서 타당하지 못한 거 골라내라고 했는데 지문만 볼게요.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2번이 틀렸는데 저당대출 기간은 주택 저당채권의 유동화를 통해서 밑줄 단기 유동자산을 장기 고정자산으로 전환시켰다 에다 밑줄 틀렸죠? 단기를 지금 고정으로 전환시켰다는 말은 바뀌었잖아 지금. 장기 고정자산을 뭘로 바꾼 거예요? 현금으로 바꾼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머릿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무엇을 뭘로 바꾼 거야? 시작. 장기 고정자산을 뭘로 바꿨다? 현금화한 것을 유동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내용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우리 8번 문제. 자, 다계층 채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계층 채권에 대한 거 잠깐 틀린 것을 골라내라 했는데요. 나머지 지문들은 꼭 좀 봐주세요. 5번이 틀렸는데, 자, 아까 제가 다계층 채권은 만기일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다른 상품들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상품들을 제가 트렌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 트렌치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만기일에 따라서 이자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자율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고정이자율로 만드는 방법과 또 변동이자율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금융상품을 만들 때.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다? 고정이자율만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뭐하고 무엇을 가지고 만든다고요? 시작. 변동이자하고 고정이자율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에다가 별표 2개 좀 쳐주시고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세요. 자,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어느 기관을 물어보는 경우가 기출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까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요. HF라고 적어놓은 애 있죠? 다시 뭐라고요? 시작.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럼 얘 주택금융공사가 뭐 하느냐 하면 이렇게 유동화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좀 이따 보면 주택연금 있죠? 주택연금을 보증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와요? 했을 때 거기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죠? 얘는 보증을 쓰거나 해주는 건 해주는데 대출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연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누가 한다? 금융기관이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뭐만 발행한다? 보증서만 발행한다. 다시 뭐만 발행한다고요? 보증서만 발행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게 주택연금을 지급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지급이 틀렸어. 알겠어요?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만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보증만 해준다 했어요.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자, 지급 업무는 누가 한다고요? 금융기관이 한다. 은행들이 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보면 298페이지의 11번 문제 틀린 지문만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택금융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5번이 틀렸는데, 자,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세요.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은요, 우리가 이것도 머릿속에 좀 담아드릴게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 주택연금하고, 자, 주택연금하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주택연금에 관련된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주택담보를, 자, 담보를 맡기고, 알겠습니까? 담보를 맡긴 후에, 자, 뭐라냐면요. 죽을 때까지 종신, 이런 얘기는 종칠 때까지 이런 얘기에 자, 종신, 자,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령 방식을 주택연금이라고 해요. 이때 가입 조건을 우리가 좀 잠깐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입 조건은요, 부부 중에서 한 명만 60세 이상이 되면 가입이 가능해요. 옛날에는 등기자가 60세 이상이 되는데 완화가 돼서 두 부부 중에서 몇 살? 60세 되는 사람 한 사람만 되면 가입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냐면요. 대신 9억 원 이상의, 자,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택연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상가나 또 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안 돼.
얘는 지금 오로지 뭐에 관련된 연금이다? 주택연금이야. 주택연금. 알겠죠? 그래서 9억 원 이상의 주택 안 되고요. 실거래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상가 전답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부부 중에서 한 명이 사망을 했어. 알겠죠? 사망을 하게 되면 나머지 배우자는 자,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 연금 수령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뭐 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만약에 모자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모자르지 않게 은행에서 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부부들이 집을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을 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지금 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요.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10년 동안 연금을 받다가 이런 경우 있잖아. 그래도 해지 수수료가 그러면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한데 이거는 국가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해지 수수료는 없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다만 해지할 때는 여태까지 부부가 받아먹은 연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두 부부가 다 사망을 했어요. 자, 두 부부가 사망한 후에 자, 연금이 있잖아요. 얼마를 지급했냐 했더니 6억 정도가 지급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근데 집이 얼마짜리냐 하면 받을 때 거의 6.5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그 두 부부들이 살면서 집값은 계속 올랐을까 내렸을까? 올랐겠죠. 그런데 이 은행에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부동산에다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경매시장에다가 내놔. 그럼 경매시장은 싸게 팔려 비싸게 팔려? 싸게 팔리잖아. 그래서 상속자들이 반대를 해. 그래서 상속자들이 야 내가 판매할 거야 직접. 알겠죠? 내가 판매할 거야 그래도 가능해. 그래서 상속자가 판매하고 대신 연금 수령한 6억만 갚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주택연금이야. 이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주택 자금을 마련해 주는 거야. 즉 무슨 자금을 마련해 주는 거야? 구입 자금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제가 저당대부하고 건축대부 설명했잖아요. 저당대부는 저소득자한테 대출을 해줄 때 절이라고 그랬어? 골이라고 그랬어? 절이. 상환기간은 10년에서 30년 이하까지 해준다는 게 저당대부였었죠.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은 만 19세 이상이 되면 다시 만 몇 세 이상? 19세 이상이 되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이 있으면 상속할 게 많잖아.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하면 상속세를 갖다가 30%를 줄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출 끼고 물건을 넘기는 거야. 아무튼 그런 얘기는 나중에 보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19세 이상서부터 가능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 절이하고 뭐라 했어요? 대출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몇 년? 30년 형태를 해주는 게 바로 보금자리론.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를 잠깐만 보시게 되면 자 11번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5번이 틀렸는데 자 한번 볼게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에다가 밑줄 자 부부 모두라고 해다가 동글뱅이 부부 모두가 60세 이상이며 라고 나와 있죠. 틀렸지? 아까 내가 누구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못 풀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책이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문제 잠깐 좀 봐요. 자, 13번 문제가 1, 2, 3, 4번 문제에 지금 제가 쭉 설명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거기에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볼게요. 오피스텔, 상가, 그 다음에 영업시설 전답
영업 이런 것들은 내가 주택연금 가입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며 중도에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해지하는 경우에 중도에 해지 수수료가 있다라고 그랬다 없다라고 그랬다? 없다라고 했었던 거 맞죠? 근데 얘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있다에다가 동글뱅이하고 틀렸죠 지금? 이제는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나머지 지문들은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마저 설명할게요. 알겠죠? 투자회사하고 이거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두 가지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부동산 투자회사를 우리가 리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츠나 부동산 투자회사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또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고가다 저가다 고가야. 하다 보니까 이 투자회사가 망가지게 되는 순간 모든 투자자들이 깡통부자가 되죠.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립이 엄청 까탈스러워. 알겠어요? 한 방에 무너지게 되면 몇 천억에서 몇 조가 그냥 개미 투자자들이 그냥 깡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설립하는 것서부터가 시험 문제로 여태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데 있어서 질문, 민법의 저촉을 받을까? 상법의 저촉을 받을까? 상법이야. 회사에 관련된 운영되는 법은 상법의 영향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장기업은 폐지가 되는 아주 강력한 법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가 뭐 계약이나 뭐 이런 물건이나 채권은 민법에 대하는 거지만 주식 이런 회사법은 무슨 법에 해당이 된다고? 상법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회사 하나 망가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는 누가 직접 관리를 하냐면 바로 국토부 장관이 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인허가를 내줘. 다른 데는 안 그러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의 테마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관리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위탁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 또 이 안에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부동산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넘기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내 부동산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남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작 관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회사를 우리는 서류상에 존재하는 회사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서류상 회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자기관리라고 하는 친구는 직접 부동산을 뭐 하는 거야? 관리하는 회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 종업원을 직원을 고용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직접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꼭 천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제주도 있고 막 이러잖아. 하다 보니까 매번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본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지만 이런 서류적인 회사, 즉 위탁관리회사는 서류회사라고 그랬잖아. 남이 대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위탁관리회사는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고 본지점 또한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하는 게 까탈스럽다라고 했지. 누가 해준다고 그랬어? 국토부 장관이 해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설립을 할 때 자기 관리일 때 설립 시 자본금이 얼마냐 하면 얘는 5억이야. 얘는 얼마? 3억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립하는 제가 순서를 잠깐 좀 설명할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첫 번째가 설립보고서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설립보고서를 뭐냐 하면 나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왜 만들었는지 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주주가 감사는 몇 명이고 이사는 몇 명이고 발기인은 누구고 이런 정관이 들어가야 돼요. 설립보고서에. 그 다음에 여기에 통장 사본이 들어가야 돼요. 이 통장 사본 안에 현금으로 5억이 딱 찍혀 있어야 돼. 찾을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설립자본금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위탁관리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3억이요. 그래서 설립보고서를 갖다가 통장사본하고 해서 누구한테 주냐면 국장한테 줘. 국장이 누군지 알죠? 국토부 장관이야. 그럼 국장이 심사를 하고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그러면 야 문제 없네. 그러면 너 현황보고서 제출해. 언제까지? 3개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고 얘는 며칠? 3개월이야. 그러면 현황보고서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현황보고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저희 부동산 투자회사에 지금 부동산은 서울에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직원은 몇 명 누구 있고 뭐 김말동 누구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런 내용들을 적는 게 현황보고서야. 그거를 3개월 이내에 얘가 통과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이것을 제출해야 돼. 그러면 이것을 제출해서 세 번째 통과가 되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냐면 설립 인가를 떨어뜨려. 누가 떨어뜨린다 그랬어? 국장이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질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몇 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거야?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고 5억 틀어받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심사가 까탈스럽게 되는 게 부동산 투자회사야. 그래서 이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감 좀 잡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만 가능해. 알겠죠? 시험 문제에서 현물 출자 이런 얘기는 안 가능해. 현물이라는 얘기는 물건을 얘기하는 건데 안 돼. 무조건 현금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제 설립하고 나면 이제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영업 후에 증자하는 경우 있지. 증자하는 얘기는 자본금을 늘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증자할 때 자, 추가적인 자본금 얼마? 70억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50억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이때 추가적으로 증자할 때는 이때는 현금 출자도 가능하지만 현물 출자도 가능해. 알겠어요? 다시 얘는 이때는 뭐하고 뭐가 가능해? 현금하고 현물 둘 다 가능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거죠. 그죠? 50억.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면 자, 자기 관리에 있는 사람과 위탁 관리에 대해서 위탁 관리가 자기 주식에 대해서 여기 자기 주식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이는 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갔나요? 내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이는 거야. 원래는 이게 상법에 금지가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 자기 관리는 몇 %까지 가능하냐면요. 100분의 30, 즉 30%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게끔 상법에서 금지해놨어. 왜? 30% 이상을 하면 주식회사에서는 51%만 되면 북치고 장구치고 지가 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30% 이상만큼은 초과로 주식을 금지하고 있어요. 보유하는 거. 그래서 자기 주식에 대한 보유를 몇 % 초과 금지하고 있다고요? 30%.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몇 %? 40%.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장난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300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300페이지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랐는데 3번이 틀렸는데 3번에 보면 쭉 읽다 보니까 투자법에 제한 경우에는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민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부동산 투자에서는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다? 상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지문은 다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어디를 볼 거냐 하면 이제 파이낸스 금융으로 들어갑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이제 제가 투자해서 설명했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도 시험에 무진장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PF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PF 금융의 가장 큰 특징적인 것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보면요, 개발업자가 있어요. 자, 우리 엄마라고 할게요. 알겠죠? 엄마. 그 다음에 자, 개발업자가 이제 정부의 높은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야, 내가 지금 서울서부터 평양까지 있는 KTX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네가 한번 좀 해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주변 인물한테 맡기죠. 그러면 얘가 직접 전면에 나서다 보면 뭐가 있니 없니 막 이런 얘기가 많잖아. 그리고 얘가 망가져 버리면 엄청난 큰 지장이 있고 파란만장한 그 신문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전면에 절대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자기 바지 저고리를 찾아. 알겠죠?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시행사를 찾아. 그래서 얘를 우리 아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알겠죠? 아들을 찾아.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들아, 엄마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너가 은행에 찾아가거라. 그래서 은행권에 가. 그런데 알다시피 이런 공사는 대규모 공사이고요.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몇백조, 몇천조가 들어가는 공사예요. 하다 보니까 이 은행권,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 같이 덤벼들어. 알겠죠? 그러면 1금융권 이 은행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은행들을 대부단 또는 이것을 대주단이라고 해. 그래서 이 은행 중에서 한 은행이 대장을 맡아. 그래서 그 은행의 직접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위탁 계좌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은행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대부단, 대주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시행사가 아들이 은행에 가. 그래서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대신 얘가 뭐를 하냐면 그러면 부동산 담보는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는 대신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가지고서 담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다시 뭐를 담보로 한다고요? 사업성만 담보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출했는데 사업성이 망가지게 되면 얘네들 대출 돈 나고서 완전히 꽝 되잖아. 하다 보니까 금리는 고리일까 저금리일까? 고리야. 보통 지금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이 4.5%에서 5% 정도 하거든요. 얘네들은 보통 30에서 40%의 이자를 받아. 아니 고수익이죠.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리의 이자를 받는다. 고수익을 창출한다. 누가? 은행이. 알겠죠? 그래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어. 왜? 대통령이 전화 한 통화 집어넣으면 얘네들 깨깨가잖아. 맞죠? 그래서 대출을 해줬더니 이제 시행사는 시공사를 찾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시공사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돈을 갖다가 넉넉하게 해서 100억을 딱 집어넣어줬어. 여기다가. 그랬더니 공사하는 애한테는 40억만 주고 지금 60억 남았잖아. 그죠? 60억을 누가 갖다 쓰냐면 엄마가 홀라당 갖다 쓰는 거야. 엄마가 갖다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갖다 쓴다 하더라도 법인과 법인 간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갖다 쓰기만 하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대출 받았지. 그러면 아들은 지금 부채로 기록이 됐을 거 아니야. 대출금이라고 기록이 됐죠. 맞아요? 그런데 엄마가 갖다 썼잖아. 그럼 엄마는 여기다가 부채로 해줘야 되는데 얘는 부채로 기록도 안 하고 갖다 쓴 거야. 알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외금융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부외금융이라 해. 부채로 안 잡고 알겠어요? 남의 돈을 갖다 썼잖아.
그런데 중요한 게 그래 그거는 좋다 이거야. 엄마가 60억을 갖다가 지가 골프를 치던 술을 먹던 아무데나 썼어. 알겠죠? 그런데 얘가 망하게 됐네.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망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이 가만히 안 있지. 얘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얘는 엄마가 갖다 쓴 거 알아 몰라 얘네들이. 알고 있어. 그런데 자 얘한테 가면 은행이 절대 뭐라 한다? 얘한테 갔더니 개털이야. 바지 저고리니까 아무것도 건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얘한테 가서 돈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야 나는 잘 몰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물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얘는 책임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뭐라고 하냐면 소구라 하고요. 책임이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비소구라고 해. 그래서 엄마는 아들의 돈을 갖다 썼지만 책임이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비소구 금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엄마는 아들의 돈을 갖다 썼지만 책임이 없어. 그러면 질문. 공금 횡령으로 몰려가는 놈은 누구야? 엄마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이 들어가서 징역 살고 나와. 그래서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비소구 금융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야? 시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부의 금융은 뭐야? 엄마가 돈을 갖다 쓰면서 뭐 하는 거야? 부채로 기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는 부채가 깨끗하니까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것들을 부의 금융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은행들은 한번 뒤었지 지금. 온빵 뒤었잖아. 그러니까 자금 관리가 어떻게 하겠어? 선선히 하겠어? 엄격하게 하겠어? 엄격하게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위탁 계좌를 하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하게 돼. 에스크로우 계좌는 설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전결제하고 똑같아. 우리가 왜 옥션이나 G마켓에서 물건 사면 구매 신청하고 확정이 짓는 순간 판매자한테 돈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가 누구한테 보내냐면 얘한테 돈을 안 보내줘. 누구한테 보낸다? 얘한테 가. 너 돈 받았으면 나한테 회신해. 공사비 얼마야? 60억이요? 그러면 얘가 60억 싸줘. 얘는 나중에 뭐만 챙겨줘?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집중 관리를 한다. 이게 바로 PF금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거기 보면 하나 문제 보겠습니다. 302페이지에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해서 설명의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했는데, 그 17번 문제 보면 1번. 자, 밑줄.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온 말이 있어요. 자, 밑줄. 2번. 맞는 얘기죠. 2번.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범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입자는요.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차입자는 누가 돈 빌린 거야? 아들이 돈 빌렸죠. 은행에 가서. 그래서 얘를 특수법인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맞는 얘기.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는데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금융에 비해 금리, 수수료 등이 낮은 거에다 똥을맹이. 아까 내가 금리가 낮다고 그랬어? 높다고 그랬어? 높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나니까 좀 이제 이해가 가세요? 자, 4번.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서 개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봐요. 얘가 모든 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했잖아. 엄마가 아니라. 그럼 얘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잖아. 그럼 엄마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영영 살아있는 거야. 그럼 얘가 또다시 하나의 특수법인을 또 만들죠? 그럼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이 못 미치게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5번. 자, 아까 은행 대부단에서는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한다라고 했었죠? 맞는 얘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쭉 나왔던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체크해주는 문제들만 좀 풀어보시고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자, 306페이지 보면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2번, 자, 그 다음에
됐어요. 거기까지. 제가 지금 체크해준 문제 있죠? 그거는 꼭 좀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게 부동산 개발론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있는데, 아무튼 좀 예습 좀, 제가 문제를 미리 풀어오라는 게 아니라 강의 노트를 좀 공부 좀 해갖고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